2020년 12월 8일 새벽 3시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의 한 재개발구역 폐교 해마당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단순 화재 사고인 줄 알고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대원들은 교회 담벼락 옆 쓰레기 더미 속에서 타담한 비닐봉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바로 토막난 사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누군가 살인을 저지른 뒤 사체를 훼손하고 불에 태워 관련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에 밝혀진 범인의 정체. 놀랍게도 범인의 살인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담벼락 옆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토막난 사체는 훼손이 너무 심해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50, 6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견된 토막 사체엔 피해자의 왼팔과 양쪽 다리가 없었는데 경찰은 분명 범인이 근처 어딘가에 나머지 사체를 유기했을 거라 보고 주변을 탐문 수사했습니다. 평소 폐교회 바로 옆 샛길은 인근 주민들이 주택가로 향하는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지역이에요. 조금 저녁에 또 왜냐면 무서워서 바로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교회 주변 CCTV에 불이 난 시점 전후로 사건 현장 인근을 지나간 한 남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교회에서 300m쯤 떨어진 빌라에 살고 있던 59세 남성 최모 씨였습니다. 최 씨는 사실혼 관계인 61세 여성 이모 씨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말하길 얼마 전부터 이 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주일 전에인가 술이 취해갖고 비밀번호를 못 누리더만 아줌마가 열어주기는 열어주더만 그러고 나서 아줌마 소리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당일인 8일 오후 4시 48분쯤 주거지로 귀가하던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일부를 찾기 위해 최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최 씨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인근 고속도로 지하 배수로로 이동했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곧장 배수로를 수색했고 배수로 안에서 피해자의 나머지 사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집에서 루미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혈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사체와 이 씨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 씨의 집에서 이 씨의 머리카락과 칫솔 등 DNA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을 찾아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국과수로부터 훼손된 시신의 DNA와 이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DNA 분석 결과 실종자의 DNA가 이 변사자와 같은 것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최 씨는 체포 일주일 만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시체 훼손에 대해서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주장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수년간 경마와 도박에 빠져 1,000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최 씨는 11월 20일 도박 빚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 돈을 주점과 다방을 다니며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11월 25일 아침 9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외박한 최 씨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두 사람은 술과 도박비 문제로 싸우게 됐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게 되며 최 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이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3차례 정도 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쓰러진 이 씨를 그대로 두고 오후 12시쯤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마저 술을 마시고 오후 5시경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에 이 씨의 시체가 토막난 채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술에 취해 이 씨의 사체를 절단한 기억도 없고 무엇으로 잘랐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26일 오후 7시 20분경 피해자의 왼팔과 양다리를 담요에 싼 후 철제선 수레에 싣고 지하 배수로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체는 27일 오후 3시 54분, 오후 4시 43분 두 차례에 걸쳐 캐리어에 담아 교회 앞마당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체가 발각될 것 같은 불안감에 12월 8일 새벽 2시 20분경 배수로에 유기한 사체에 먼저 불을 지르고 약 10분 뒤에 교회 앞마당에서 나머지 사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 토막낸 것도 모자라 사체에 불까지 지른 최 씨.
최 씨를 기억하는 초중고등학교 지인들은 최 씨가 평소 장난이 심하고 공격적이라 다른 사람들이 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이 씨를 살해한 뒤 이 씨의 핸드폰으로 연락해온 이 씨의 동생을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12월 4일 최 씨는 이 씨의 동생이 숨진 이 씨에게 보낸 안부 문자에 잘 지내라, 이제 최 씨를 형부라고 불러라며 본인이 이 씨인 것처럼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최 씨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94년 최 씨는 여인숙에서 여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8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흉기를 찾지 못해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아 비교적 낮은 형의 징역을 살고 나온 최 씨. 살인 도구만 없으면 낮은 형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최 씨는 이번에도 이 씨를 때리기만 했을 뿐 어떻게 죽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아닐까. 이에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살해 당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최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라며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의 우려를 고려해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방법과 과정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었고, 최 씨 역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씨를 폭행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15년 동안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온 피고인은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가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짐승이 그것을 다루듯 훼손해 쓰레기 더미에 유기해 불질렀다며 잔혹한 범행에 피해자 유족들은 충격과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유흥을 즐기고 유족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조롱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써내고는 있지만 죄를 모면하려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와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징역 3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범행 이후 유흥을 즐기기까지 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씨가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 분석해 볼 때 유기징역 형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인 검거 후에 밝혀진 사건의 전말들을 재구성해 보면 이 범인 최 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PCR 검사,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해당 범인이 사이코패스로 보여지는 징후들은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공포감이 매우 약하고 그리고 억제력이 결여돼 있고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최 씨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위험한 행동을 즐겨 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이 있었고요. 과거 살인죄로 의심되지만 결국 과실치사로 처벌받았던 유사범죄의 경험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포감이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폭행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 전과 그리고 관련 지인들이 진술에서 확인되는 법질서나 규범을 매우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과거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본인의 통제력이나 억제력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살인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예를 들면 피해자 동생에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 문자를 보내기도 하거나 또는 살인 이후에 태연하게 유흥을 즐긴다거나 혹은 살인에 대해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술의 탓으로 돌리려는 이런 회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봤을 때 공감 능력도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는 사실은 중한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서 이러한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과거에 과실치사로 처벌받았을 때 제대로 사건이 밝혀져서 처벌이 됐다라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에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사체 훼손까지 한 최 씨. 8년의 복역 기간 동안 뉘우치지 못한 잘못은 35년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2년 5월 22일 오전 역사상 첫 월드컵 개최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들떠있던 시각, 울산 남부경찰서로 4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 현장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식당에서 일하던 44세 여성 정모 씨였는데 정 씨는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구타를 당한 듯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정 씨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즉시 탐문 수사에 나섰지만 의심 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정 씨 명의의 10만원권 수표 2장과 현금 50만원이 사라진 것을 추가로 파악해 강도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부검을 통해 확보한 용의자 DNA를 바탕으로 강도 전력이 있는 전과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지만 여전히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윤곽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은 채 2주가량의 시간이 지난 6월 5일 새벽, 전날 한국이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기며 전국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있던 시각, 이번엔 울산 남구의 한 이발소 건물 계단에서 20대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피해자는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였고 신체 일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 앞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에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용의자 검거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월드컵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수사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드디어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포착됩니다. 22일 살해된 정 씨 명의의 10만원권 수표가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수표는 통상 분실되면 즉시 지불 정지 처리를 하지만 범인이 이를 사용한다면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지불 정지 처리를 미뤄뒀던 경찰의 판단이 먹혀든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편의점과 인근 CCTV를 샅샅이 뒤져 수표 사용자가 울산 북구 호계동에 살고 있던 25세 남성 최모 씨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최 씨는 집에 없었고 이후 자택 인근을 탐문 수색하고 잠복 수사까지 벌였지만 이러한 경찰의 추적을 눈치챈 것인지 최 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본격적인 추적이 진행되고 있던 사이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6월 14일 울산 중구 교동의 한 원룸에서 최 씨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살인사건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이번 피해자 역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앞선 사건 피해자들보다 상태가 더욱 참혹했습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등기 형태의 무언가로 맞은 듯 두개골이 함몰돼 있었고 신체 일부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추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최 씨의 대담한 살인 행각. 마치 자신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는 식의 범행에 경찰도 최대한의 수사력을 모아 최 씨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을 이틀 앞둔 2002년 6월 16일 연쇄살인 용의자 최 씨가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과거 최 씨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저질렀던 점에 착안해 경찰이 울산 시내 유흥업소를 탐문 수사하던 중 울주군의 한 유흥업소에서 최 씨를 발견해 검거한 것입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붙잡힌 울산 부녀자 연쇄살인범 25살 최모 씨. 경찰에 체포된 최 씨는 경찰에 체포돼 다행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3명의 부녀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경찰이 파악하고 있던 최 씨의 살인 행각은 2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범행 당시 무자비한 공격으로 중상을 입어
마치 죽은 것처럼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최 씨는 이 여성이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 입장에서는 3명을 잇따라 살해한 셈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더 많은 추가 범행이 밝혀지는데 최 씨가 그동안 자신이 벌인 범행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하자 자백을 듣고 있던 경찰은 이내 깜짝 놀라고 맙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6월 검거되기까지 모두 20건의 특수강도 강간 및 강도상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최 씨는 왜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0건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 최 씨가 밝힌 사건이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약 3년간 징역살이를 하다 1999년 12월 21일 출소한 최 씨는 포항에서 부친과 함께 살다 2001년 1월경 누나의 소개로 울산에서 조립식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이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최 씨는 유흥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성실히 살아라고 한 누나의 당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최 씨는 2001년 11월경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앞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살이를 했던 기억을 까마득히 잊은 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2001년 12월경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뇌자상으로 약 4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제 단순 절도를 넘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2002년 3월 중순경 울산 남구 소재 모 다방에 침입해 다방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현금 7만 원을 빼앗은 것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16일 검거되기까지 7개월 동안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살인 2건과 강도살인 미수 1건, 특수강도 강간 3건, 강도상해 5건, 강도 2건, 절도 7건 등 모두 20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낌새가 보이면 주먹과 발, 심지어 망치와 같은 둔기까지 사용해 사정없이 폭행했고 특히 3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들은 복부동맥이 터지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한 데다 그 상태에서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가학적이고도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생활비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에 체포된 이후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형을 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얻는 등 그 범행들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참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 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어 정확한 선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판일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 선고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철저하게 피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나 유가족, 일반 국민의 법감정은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서 보장이 확대되고 있는
피해자의 소송 참여나 처벌 관련한 적극적 의사표시, 재판 결과의 통지 등도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 사건이나 범죄자 개인에 대한 지나친 여론 재판과 신상 털기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비난과 범죄자 신상 공개 명령이 범죄자에게 주는 압박, 이를 통한 형벌의 예방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 첫 4강 신화를 기록하며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던 때라 최 씨의 이러한 잔혹한 범행은 당시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고 심지어 검거되고 난 뒤에도 최 씨의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23년경 무기수 가석방 심사기한을 다 채웠으며 이에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부녀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최 씨. 남은 인생은 반드시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참히 희생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4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던 밤 11시 50분경 포항 북부경찰서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의 한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41세 여성 김모 씨가 누군가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가게 화장실에 숨어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한 남성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입문 주변에 40, 50대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알몸 상태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었고 벽과 테이블, 바닥 등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여성은 이 단란주점의 여사장 53세 박모 씨였습니다. 이어서 여종업원이 가게 화장실에 숨어 있다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단란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간 경찰. 굳게 잠겨있는 문을 두들기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이내 천천히 문이 열리더니 여종업원 김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씨 역시 숨진 여사장 박씨와 마찬가지로 알몸 상태였고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인지 온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몸을 가릴 담요를 건네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김씨는 큰 충격을 받은 탓인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그저 어떤 남자가 사장님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말만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김씨를 안정시킨 뒤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경찰을 대동의 집으로 귀가시키는 한편 김씨가 진술한 가해 남성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곧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숨진 여사장 박씨는 칼과 같은 예리한 흉기로 온몸이 난자당한 상태였고 눈으로 대충 어림잡아도 무려 50곳이 넘는 상처가 보였습니다.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또 단란주점 안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족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음에도 범인의 지문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지문을 지웠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경찰은 단란주점 출입문 부근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헬멧과 우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도 범인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을 했는데 범인의 DNA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요. 헬멧이랑 무기를 두고 갔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간 걸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헬멧과 우의를 바탕으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 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폭우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 주택과 상가 수백 곳을 돌아봐도 목격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행방을 놓치나 싶었을 때 다행히도 해수욕장 인근 한 분식집에서 드디어 범인에 대한 단서를 포착합니다. 분식집 주인은 경찰이 건넨 헬멧과 우의를 보더니 얼마 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배달원에게 빌려준 헬멧이라며 배달원의 정체를 경찰에게 알려줬는데 바로 포항에 살고 있는 40세 남성 이진욱이었습니다. 이진욱의 신상 정보를 곧바로 확인해본 경찰. 놀랍게도 절도와 폭력, 성폭력, 강도 등 무려 전과 14범의 전과자였습니다.
심지어 2010년경 술집 여사장을 성폭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전인 2014년 1월 9일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진욱을 단란주점 여사장 박씨 살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 놀란 마음을 추스른 여종업원 김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진욱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사장 박씨를 칼로 찌른 사람이 이 남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한눈에 범인이 맞다며 이진욱을 알아봤습니다. 김씨는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어렵게 떠올리며 하나하나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형사들도 놀랄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씨는 사건 당일인 28일 저녁 8시 30분경 여사장 박씨로부터 가게로 빨리 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간이 되는지 스케줄부터 물어보는데 이날은 다짜고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빨리 와달라기에 많이 바쁜가 보다 싶어 서둘러 가게로 출근했지만 가게 안은 텅텅 비어 있었고 내실에서 이진욱과 여사장 박씨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리에 앉아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술 마셨고 여사장 박씨가 이진욱에게 어제 도시락을 쏴주려고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 하며 살갑게 대하길래 서로 매우 친한 사이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박씨의 몸짓과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어색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던 중 이진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50만 원을 낼 테니 오늘은 손님 받지 말라며 가게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이진욱이 양손에 칼을 들고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여사장 박씨가 에이 진짜 오늘따라 왜 그래 장난치지 마 하며 이진욱의 팔을 붙잡자 이진욱이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갑자기 박씨의 얼굴을 가격하더니 뒤이어 목 부위와 어깨를 칼로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순간 여사장 박씨와 자신은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지만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후 이진욱의 지시에 따라 갖고 있던 귀중품을 다 내놓고 알몸으로 벽액이 되어 선 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추행 당하는 도중 이진욱이 잠시 라텍스 장갑을 손에 끼는 틈을 타 여사장 박씨가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붙잡혔고 이후 목 뒤쪽을 칼로 수십 차례 공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욱은 또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는지 박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가슴과 복부 등을 계속해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이진욱이 박씨를 칼로 찌르는 사이 자신은 내실한 화장실로 급히 도망쳐 문을 걸어 잠그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종업원 김씨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수많은 전과를 가진 이진욱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서둘러 공개 수배에 나섰고 이진욱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던 중 이진욱이 가입한 휴대폰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40대 남성 조모 씨인 점을 확인해 곧바로 조 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이진욱의 고향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고 사건 당일 새벽에 이진욱을 만난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공범 혹은 이진욱의 도주를 도와주는 조력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은 곧장 조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범죄 전력으로 인해 친구 이진욱의 휴대폰 개통이 쉽지 않아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고 이진욱을 만난 것도 29일 새벽에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경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달라 해서 데려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진욱이 큰 사고를 쳤다. 이번에 들어가면 30-40년은 있다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설마 사람을 죽이고 달아나는 것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새벽에 이진욱을 경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줬다는 조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터미널 인근 CCTV를 조사해보자 이진욱이 서울행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친구 조 씨는 이진욱이 서울로 올라간 것은 아마 이혼한 전 부인 때문일 것이라며 평소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이혼한 전 부인 때문이다. 언젠가는 죽여버릴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의 진술을 전해들은 경찰은 이진욱이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이진욱의 전 부인 30대 여성 권모 씨가 이진욱과 함께 살던 서울 강서구에서 최근 인천으로 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둘러 형사 4개 팀을 서울과 인천 등지로 급파해 권씨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 공조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이진욱 검거 작전에 나섭니다. 그렇게 경찰의 본격적인 추적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친구 조 씨가 이진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 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이진욱이었다며 자신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주더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해당 전화번호의 주인을 확인한 경찰은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5세 여성 신모 씨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입니다. 살해된 여사장 박 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경찰은 서둘러 신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 씨 집에 도착한 경찰이 조인종을 수차례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한 발 늦은 것인가 생각하던 때 집안에서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천천히 문이 열리더니 신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진욱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최근에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신 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자신이 이진욱에게 살해될 뻔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신 씨는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신 씨는 4월 30일 오후 2시경 전화방에 연락을 받고 이진욱을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며 저녁에 좋은 곳에서 밥을 사겠다는 이진욱의 말에 선뜻 저녁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경 이진욱이 전화가 와서 준비가 늦어져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일단 내가 있는 모텔방으로 와라고 했고 이 말에 따라 인근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이진욱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텔방에 들어가니 이진욱이 갑자기 문을 잠그고 피가 묻은 칼을 꺼냈고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다라고 위협하며 가지고 있던 금품과 차키를 빼앗고는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진욱에게 나도 불쌍한 인생이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은데 차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니 한 번만 봐달라. 대신 도주하는 걸 돕겠다며 애원하자 이진욱이 이를 수락했고 밤 9시 30분경 모텔에서 나와 이진욱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 이진욱이 돈을 받을 때가 있다며 계좌번호와 휴대폰을 달라 해서 줬고 이후 누군가에게 연락하더니 갑자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하차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의 차에 던져두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씨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곧장 신 씨의 차를 수색해 이진욱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칼을 수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으로 이진욱이 또 어떤 범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라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조 씨가 또다시 이진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조 씨가 송금하지 않자 확인차 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이 걸려온 전화번호로 곧바로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인천 계양구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서둘러 공중전화 인근 CCTV를 확인한 경찰. 그러자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이진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이동 동선을 확인하자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모든 인력을 동원해 긴급 수색에 나섰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5월 1일 밤 8시 50분경 작전동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이진욱을 발견해 마침내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4년 포항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강간살인마 이진욱의 범행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진욱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여사장 박 씨를 살해하게 된 이유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이진욱은 2014년 1월 교도소 출소 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4월 2일 해수욕장 인근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사장 박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몇 번 술을 마시러 갈 때마다 박 씨가 친절히 대해줘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됐고 이에 박 씨에게 밥을 사겠다며 만남을 요구했지만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박 씨로부터 지금 뭐하냐 심심하다 술이나 한잔하게 가게로 와달라는 연락이 왔고 이에 자신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고 느껴 순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챙겨 저녁 8시경 단란주점으로 찾아간 뒤 술을 마시던 중 박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고 어차피 막장인 인생, 최대한 많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마지막에 전처를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29일 새벽 친구 조 씨에게 연락해 차를 얻어 타고 경주 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로 올라간 뒤 전화방을 통해 만난 신 씨를 성폭행하고 차량과 금품을 갈취했는데 신 씨가 차를 빼앗지 말아달라 대신 도주를 돕겠다고 해 이를 수락하고 부천으로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 전처를 찾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인 신 씨를 살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지인 인천에 도착한 뒤 살해하려 했지만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인을 멈춰달라는 신 씨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고 살려보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범행 도구인 칼만 신 씨의 차량에 버려두고 부천시에서 내려 신 씨를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처한테 복수하고 보훈 사무소에 찾아가서 특수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면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의지 또는 반성이나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진욱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도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가학적이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고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포항 단란주점 살인범 이진욱에 대해 자신의 삶이 이토록 망가진 것은 전처 때문이다라고 하는 모습 등으로 봤을 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살인범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살인범으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이 있으며 이진욱 역시 사이코패스 성향을 나타내는 PCLR 점수가 28점이 나오며 29점을 받은 강호순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범죄를 저지른 포항 단란주점 살인마 이진욱.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참회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2014년 5월) 서울 송파구 택시기사로 일하던 71세 남성 윤모 씨가 돌연 실종됐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던 윤 씨. 그런 윤 씨가 걱정돼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직접 찾아 나섰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은 실종된 윤 씨가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가방 하나만 메고서 작은 원룸에 들어와 혼자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해가지고 없는 나오래 택시를 잘 먹었는가 봐. 것도 없이 가방 하나 미고 왔더라니까요. 다 하나 등산 다 하나 하고 입을 옷 한 부나 그래가지고 이제 비어버린 작은 월세방에서도 근무했던 택시회사에서도 실종된 윤 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그의 행방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1여년 뒤인 2015년 6월 말 경찰에 실종된 윤 씨에 대한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처음엔 경찰도 쉽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첩보를 접수한 경찰이 실종된 윤 씨의 주거지와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첩보와 실제 상황이 딱 들어맞는 현실에 놀란 것도 잠시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진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월 말에 처음 첩보를 입수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보고서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정황이 딱딱 들어맞아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약 6개월 뒤인 2015년 12월 15일 마침내 경기도 양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윤 씨가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안매장 장소에서는 살인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안매장 당시 사용했던 연장을 직접 지목하며 현장 검증이 실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살던 70대 택시기사는 왜 실종된 지 1년 반 만에
차가운 땅 속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된 것일까? 끈질긴 경찰 수사 끝에 충격적이고도 추악한 범행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숨진 윤 씨는 1972년 아내 문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윤 씨의 의처증과 지속적인 폭행으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 씨가 술을 마시는 날에는 폭행 정도가 더 심해졌고 심지어 아내 문 씨의 갈비뼈와 팔목 등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아들과 딸, 자녀 2명이 있었는데 남편 윤 씨의 가정폭력이 날로 심해지자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등 집안은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자 아내 문 씨는 결국 남편 윤 씨를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해야겠다는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문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고급 대직원 최모 씨를 찾아가 2천만 원을 건네며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윤 씨를 자신과 자녀들의 곁에서 떨어뜨린 것도 잠시.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형님이 강제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윤 씨의 동생이 윤 씨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결국 윤 씨에 대한 주거지 제한과 통원 치료 그리고 아내 문 씨를 폭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윤 씨는 법원으로부터 퇴원을 결정받게 됩니다. 동생이 형이 멀쩡한데 왜 정신병 입원시켰냐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들어갔는데 10월 달에 그 법원에 임시 퇴원 결정이 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남편 윤 씨는 아내 문 씨를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혼을 요구했고 2014년 3월 12일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서 아내 문 씨는 42년 만에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유도 잠시. 전 남편 윤 씨가 아내 문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해 20억짜리 엄마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해서 나에게 6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씨는 전 남편 윤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협박성 전화에 그대로 두면 자녀에게까지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아내 문 씨는 2014년 4월 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커피숍에서 다시 사설고급 대직원 최 씨를 만나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아내 문 씨의 부탁을 받은 사설고급 대직원 최 씨는 평소 빚에 시달리며 힘들어한 동료 김모 씨가 떠올랐고 김 씨에게 전화해 전 남편 윤 씨를 살해해주면 아내 문 씨에게서 받을 살해비 5천만 원을 모두 주겠다며 살인을 의뢰했습니다.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에 살인 의뢰를 받아들인 동료 김 씨는 자신의 친한 후배인 한모 씨에게 우리같이 윤 씨를 해치우자고 권유해 한 씨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들은 극악무도한 살인 청부업자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2014년 4월 28일 이들은 서로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으며 전 남편 윤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살인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옮깁니다. 이들은 2014년 5월 10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현장에 미리 구덩이를 파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전 남편 윤 씨를 살해한 뒤 파묻을 장소를 마련해 둔 겁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4년 5월 12일 새벽 3시경 전 남편 윤 씨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노상에서 윤 씨를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이들은 미리 준비해둔 안매장 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새벽 5시경 경기도 양주의 사건 현장에서 이들은 윤 씨의 얼굴에 테이프를 둘둘 감아 질식시켜 살해했고 미리 파둔 구덩이에 윤 씨를 밀어 넣어 안매장했습니다. 일사천리로 흉악한 범행을 마친 이들은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새벽에 범행을 마친 뒤 그날 오후 1시경 아내 문 씨가 사설고급 대직원 최 씨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최 씨는 약속대로 5천만 원을 모두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 씨에게 건넸으며 김 씨는 후배 한 씨에게 1,400만 원을 주고 자신은 3,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납치와 잔혹한 살인, 안매장, 그리고 더러운 돈 거래를 끝으로 영원히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년 뒤 경찰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택시기사가 갑자기 출근도 하지 않고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결국
살인을 교사한 아내문 씨와 사설고급대 직원 최 씨, 납치와 살인, 사체 유기를 저지른 김 씨와 후배 한 씨 등 일당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재산분할 소송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안매장 사건으로 일단락될 뻔한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에 또 한 건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2016년 4월) 대전지검으로 들어온 제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 윤 씨를 직접 납치해 살해한 뒤 안매장하는 일련의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 씨로부터 추가 범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평소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또 다른 안매장 범행 사실이 있는데 검찰이 모르더라. 시신을 충남 홍성군의 한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는 겁니다. 동료 재소자들은 처음엔 감방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상세한 내용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느낀 재소자 한 명이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한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대전지검은 김 씨에게 또 다른 여죄가 있다는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를 주임검사로 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사체를 안매장한 장소로 특정한 충남 홍성군의 수사팀을 급파했고 수사팀은 20여일간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탐사하며 항공사진 분석 등을 통해 결국 안매장 장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곳에서 반백골 상태의 시신항구를 발굴한 검찰은 DNA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백골 시신의 신원은 49세 남성 안모 씨. 안 씨는 대체 무슨 일로 아무도 모르는 차디찬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걸까?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범행이 있다고 떠벌린 김 씨는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안매장하기 넉 달 전인 2014년 1월 사설고급대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던 병원 행정부장 박모 씨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행정부장 박 씨는 우리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안 씨라는 환자가 있는데 이혼 이자료로 받은 재산이 많다면서 납치해서 돈을 뺐자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46세이던 김 씨에게는 9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있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심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행정부장 박 씨와 공모해 납치 강도를 벌이기로 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옮깁니다. 곧바로 안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의 환자 이송 운전기사에게서 안 씨의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또 안 씨를 납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부터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향정신의약품 아티반 주사약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안 씨도 끌어들입니다. 2014년 1월 13일 오후 늦은 시각 후배 안 씨에게 픽업할 환자가 있으니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행정부장 박 씨를 만났습니다. 병원 환자 이송 운전기사에게서 안 씨가 있는 곳을 미리 전달받은 두 사람은 김 씨 아내 명의의 승용차를 타고 안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4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안 씨가 술에 취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다 김 씨가 다가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냐며 말을 걸었고 집까지 태워다 줄게라며 안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간호조무사에게 받은 아티반정을 탄 에너지 음료를 안 씨에게 권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든 안 씨에게 이들은 또 아티반 주사약을 주사했습니다. 김 씨와 후배 한 씨는 깊이 잠든 안 씨의 호주머니에서 현금과 현금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훔쳤습니다. 아내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부담스러웠던 김 씨는 병원 환자 이송 운전기사에게서 급히 구급차를 빌렸고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안 씨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경 김 씨와 후배 한 씨는 의정부에 있는 한 은행 ATM 기기에서 안 씨의 현금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한 뒤 9시경에 또다시 400만 원을 빼냈습니다. 여기서 범행이 모두 끝난 줄 알았던 후배 한 씨는 이후 김 씨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인출을 마친 김 씨가 안 씨를 태운 채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를 몰고 한참을 이동한 김 씨는 충남 홍성군의 한 임야에 도착해서야 차를 멈추더니 한 씨에게 잠시 구급차 밖에 나가 있어라고 말했고, 후배 한 씨가 차 밖으로 나가자 그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안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했습니다. 후배 한 씨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놀라 왜 안 씨를 죽였느냐며 따져 물었는데, 김 씨는 범행이 안 들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며 너도 안 씨를 납치했으니 공범이다. 그러니 시신 묻는 것에 협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한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협조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해온 곡괭이로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를 판 두 사람은 안 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구덩이에 밀어넣어 안매장했습니다. 그렇게 땅에 묻힌 안 씨는 한 재소자의 제보로 2년 4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김 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김 씨 계좌를 추적한 결과 범행 당시 숨진 안 씨의 체크카드에서 13차례에 걸쳐 모두 6,295만 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안 씨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안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안 씨 명의로 휴대폰 2대를 사는 등 거침없는 범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남편 청부살해 안매장 사건에 이어 강도살인 안매장 사건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두 사건이 병합심리되다가 분리되기도 하면서 재판이 복잡하게 진행됐는데 2017년 11월에야 최종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남편 청부살해 안매장 사건 판결에서는 아내 63세 문 씨에 대해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설고급 대직원 36살 최 씨에게는 아내 문 씨로부터 받은 돈 5천만 원 전부를 그대로 전달해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역시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강도살인 안매장 사건 판결에서는 두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주범 47세 김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매우 나쁜 행동이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후배 39세 한 씨에 대해서는 선배로부터 강요받은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며 강도방조,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안 씨에 관한 정보를 넘겨준 병원행정부장 박 씨에게는 범행방조 등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김 씨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강도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 이송 운전기사에게도 강도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향정신의약품을 건넨 간호조무사에게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김 씨가 굳이 피해자 안 씨의 목숨을 빼앗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목을 졸라 안 씨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것은 완전 범죄를 꿈꾼 행동이었을 것이라 추정하면서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람의 목숨도 그저 치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삐뚤어진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0대 택시기사 살해 안매장 사건에서는 익명해제 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변 인물을 탐문하는 등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40대 알코올 의존증 환자 살해 안매장 사건에서는 주범 김 씨와 함께 수감돼 있던 익명의 재소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검찰이 과학수사를 통해 안매장 장소를 밝혀내고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 김 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계가를 올렸습니다. 사설고급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김 씨.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을 살해한 뒤 안매장하는 그의 범죄 패턴을 보면 만약 그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연쇄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안매장까지 한 김 씨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06년 9월 5일 오전 5시경 대구 달서경찰서로 잔뜩 긴장한 표정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새벽 일찍 실종 신고를 하러 온 겁니다.
이들 부부에 따르면 딸 17살 문모양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 독서실에 갔다가 새벽 1시까지는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길래 독서실에도 가보고 집 근처를 다 찾아봤지만 딸이 없었다며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문양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실종인지 단순 가출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문양의 부모는 우리 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경찰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양이 반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며 사고 한 번 치지 않은 딸이었고 무엇보다 가출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새벽 1시까지 집에 가겠다는 전화를 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딸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양 부모의 말을 들은 경찰은 단순 가출보다는 사고나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실종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양의 부모는 딸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보통 미술학원에 가는데 미술학원이 끝나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한다고 경찰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은 평소 문양이 자주 이용하는 대구 지하철 송현역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2006년 9월 4일 오후 10시 18분경 송현역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문양을 찾아냅니다. 이후 경찰이 송현동 일대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개찰구를 통과한 이후 문양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양의 행적이 갑자기 끊긴 것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문양의 핸드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양이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건 2006년 9월 5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이미 송현동 부근에서 문양의 핸드폰 전원이 꺼진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문양이 집으로 전화할 때 사용했던 공중전화가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지만 더 이상 문양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양은 과연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경찰은 사라진 문양을 찾기 위해 실종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했고 문양의 부모님과 경찰은 문양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문양이 실종되고 사흘 뒤인 2006년 9월 8일 16시 24분경 문양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문양의 아버지는 딸에 대한 제보임을 기대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문양의 아버지는 절망하고 맙니다. 한 중년 남성이 돈을 준비해라는 말만 남긴 채 바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문양의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서울역 인근 공중전화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인 2006년 9월 9일 이번에는 부산에서 문양의 집으로 어떤 남성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고 밝힌 남성은 일을 하다가 쪽지를 발견했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가 완월동이라고 하네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한 뒤 이번에도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완월동은 당시 부산의 대표적인 사창가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문양이 납치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2006년 9월 8일 처음 걸려온 한 중년 남성의 협박 전화를 시작으로 2006년 9월 13일까지 날마다 문양의 집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남성은 금액이나 만날 장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돈을 준비해라는 말만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항상 공중전화를 이용했는데 그 위치가 전국에 퍼져 있어서 경찰의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화를 거는 남성의 목소리가 모두 달라서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금액과 만날 장소도 말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점으로 밀어볼 때 범인이 돈보다는 성범죄가 목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전화를 건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2006년 9월 13일 부산 서구 청민원실 밖에 있는 공중전화로 범인이 협박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근처라면 반드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곧바로 부산으로 출동해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공중전화를 비추던 CCTV에서 문양의 집에 협박 전화가 걸려온 시각에 남성 2명이 전화하는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자 한 남성이 노숙인을 시켜 전화를 걸게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노숙인이 협박 전화를 하는 모습을 공중전화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찍힌 CCTV를 확보한 경찰은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섰는데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얼굴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복원 등을 통해 남성의 대략적인 이목구비를 파악하고 동종수법 전과자와 성범죄자 등 900명 이상의 인물과 CCTV 속 남성을 한 명 한 명 대조하며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CCTV 속 남성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남성 50살 김모 씨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의 핸드폰 위치 추적에 들어갔는데 문양의 집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온 시각에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해당 공중전화가 있는 곳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 씨 검거. 경찰은 실시간 핸드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2006년 9월 13일 오후 대구 남구 서부 정류장 인근을 배회하고 있던 김 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수길은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다 얼마 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김수길은 1973년 17살의 나이에 강도미수죄로 소년 교도소에 복역한 적이 있으며 1984년 28살 때 성폭행을 동반한 폭행죄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던 김수길은 2000년부터 대구에 정착했는데 2001년 11월 대구 시내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5년 9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입니다. 김수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나는 그 학생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김수길은 결국 내연녀와 싸우고 나서 술김에 성욕을 참지 못해 여고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김수길이 밝힌 사건의 전모는 이러했습니다. 2006년 9월 4일 밤 10시 5분경 김수길은 자신의 티코 승용차를 몰고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모 여자고등학교 옆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인 것처럼 학교 교무실로 전화해 윤리 교사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윤리 교사의 이름을 대며 학생들에게 접근해 납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수길은 자신의 티코 승용차를 타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여학생에게 이 학교 학생이냐? 윤리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같이 가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며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김수길의 행동에 학생들은 하나같이 김수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미수에 그친 납치 시도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2006년 9월 4일 밤 10시 40분경 미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문양이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시장 입구에서 김수길과 마주치게 됩니다. 김수길은 문양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말을 걸었고 문양은 평소 잘 아는 윤리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깜짝 놀라 도와주겠다며 김수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타게 됩니다. 문양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 김수길은 자신의 차를 몰고 평소 차량 통행이 뜸한 대구 달서구 비상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운 김수길은 갑자기 문양의 입과 목덜미를 잡아누르며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는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수길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같은 방법으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곳이 이곳이어서 나중에 검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다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라 문양의 귀가가 늦어져 경찰 신고가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결국 김수길은 문양을 다시 차에 태우고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공중전화부스로 향했고 여기서 문양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집에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문양이 독서실에 들렀다가 새벽 1시까지 집에 가겠다고 말하게 한 뒤 통화를 마친 문양을 자신의 티코 승용차에 태워 달성군 가창면 백년사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칠흑 같은 한밤중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진 곳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낀 문양은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길은 문양에게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더러운 욕구를 채웠습니다. 이후 김수길은 문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양을 그대로 돌려보낼 경우 자신에 대해 어디까지 기억해서 신고할지 걱정하던 김수길은 대뜸 문양에게 아저씨 차는 흰색 프라이드야. 알겠지? 하고 떠봤는데 문양이 아니요 아저씨 차는 흰색 티코예요 라고 정확하게 답하자 끝내 문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김수길은 문양에게 양손을 뒤로 하고 차 조수석에 엎드리도록 하고는 겁에 질린 문양이 살려주는 거죠라고 애원하자 그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결국 문양의 머리를 힘껏 눌러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2006년 9월 5일 밤 12시 40분경 김수길은 문양의 사체를 차에 싣고 약 3km 떨어진 야산 중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길은 차에서 내려 문양의 사체를 유기할 만한 곳을 찾다 무덤 옆에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을 발견하고는 이곳에 문양의 사체를 두고 나뭇가지로 덮어 숨겼습니다. 이렇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여고생 납치와 성폭행, 살인과 유기까지 모두 마친 김수길은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수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경 김수길은 문양의 시신을 유기한 곳을 다시 찾았는데 그 이유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수길은 자신이 갖고 온 흉기로 문양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가 하면 문양 사체를 상대로 자신의 욕구를 한 차례 더 해소하는 등 악마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구덩이에 문양의 사체를 밀어넣고 흙으로 덮어 안매장했습니다. 김수길은 이후 서울과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노숙인에게 돈을 주고 문양의 집에 협박 전화를 걸게 하는 등 단순 납치 강도로 위장했습니다. 그렇게 협박 전화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김수길은 그 협박 전화로 인해 결국 꼬리가 밟혀 붙잡히게 됩니다. (2006년 9월 18일) 오전 대구 송현역 인근에서 이뤄진 현장 검증에서는 유족들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김수길이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여고생을 납치해서 추악한 범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한 데 대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성폭행은 와 1년 살다 내보내는데 내보내면 억울한 거 아닐 거야. 그러니까 5년에 하나 튀기는 거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이 가볍게 생을 살고 나가 그 부분에 그래 살고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충분히 있었는 건데. 김수길은 끔찍했던 사건 당일을 비교적 담담하게 재현했는데 현장 검증이 한참 진행되던 중 뜬금없이 문양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경찰에게 막걸리 한 병만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이 근처 상점에서 사온 막걸리 한 병을 건네자 김수길은 그 자리에서 막걸리를 한 차례 뿌리며 절을 올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저씨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순간 김수길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전혀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수길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형사에게 어이 박 형사 담배 하나 줘라고 반말을 하며 뻔뻔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간부는 김수길을 주인 없는 미친개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담당 경찰관은 김수길 사건을 계기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적으로 좀 미비한 것 같고 좀 사실 반복적인 범죄를 하는 범인에 대해서는 좀 2006년 12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검찰은 김수길에게 강간살인,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체오요,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아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되면서
김수길은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범인이 계속해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이미 죽은 피해자의 음부를 칼로 훼손하고 사체를 오욕하는 행위를 볼 때 이상성욕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교정을 병행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범행을 물리적으로 억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수길이 저지른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해 김수길을 교화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출소 이후 김수길을 감시하는 체계가 똑바로 구축됐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법무부 등 사법당국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특히 길을 묻거나 짐을 같이 들어달라는 등 이른바 도움 요청 수법은 청소년과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던 김수길은 가석방에 희망을 품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김수길이 과연 교도소 안에서는 진정 교화가 되고 있을까요? 똑똑하고 친절했던 문양은 화장된 뒤 8살 때 태어나서 처음 가봤다는 화진포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부디 저 바다 너머에서는 평안하길 바랍니다. (2000년 6월 21일) 인천 계양경찰서로 접수된 한 건의 신고. 인천 계양구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이 자신과 동거 중인 남성에게 성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해당 사건 용의자인 21세 남성 천모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며칠이 지나도록 천 씨는 경찰서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천 씨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까봐 잠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석 달 뒤인 2000년 9월 7일 천 씨를 지명수배하고 본격적인 검거에 나섭니다. 그런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추적에 나섰음에도 천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특히 지명수배 시점부터 천 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은행 계좌를 추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신고자인 천 씨의 동거녀가 천 씨는 평소 벌이가 신통치 않아 나에게 자주 돈을 빌렸고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 천 씨가 이렇게 장기간 잠적을 할 리 만무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천 씨가 강도 행각을 벌이며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관내에서는 이렇다 할 강도 사건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는 천 씨의 행방.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잠적한 성폭행 용의자 천 씨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시간이 흘러 지명수배를 한 지 2달이 지난 2000년 11월경 천 씨의 행적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이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마침내 지명수배된 천 씨의 행방이 확인됩니다. 천 씨가 지명수배 3일 전인 2000년 9월 4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천 씨의 생활 반응이 포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서둘러 논산훈련소에 연락해 천 씨 소재 파악에 나섰고 천 씨가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10월 30일 특기병 교육을 받기 위해 육군공병학교로 전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폭행 용의자인 천 씨의 소재가 드디어 파악되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했으나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천 씨가 군에 입대한 군인 신분이어서 경찰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일단 공병학교에 천 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전달하고 군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천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지명수배 사실을 전달받은 육군공병학교가 즉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천 씨가 교육을 다 받고 난 뒤 배치될 부대에 해당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천 씨에게 도주 가능성을 열어주고 만 것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제6보병사단 공병대대에 배치받은 천 씨는 결국 그곳에서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2001년 1월 22일 4박 5일의 신병위로 휴가를 받고 부대를 나온 뒤
곧바로 잠적하고 맙니다. 휴가를 나간 천 씨가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계속해서 복귀하지 않자 천 씨의 부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지명수배 중인 천 씨가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만큼 군경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인근 마을을 탐문 수색하고 검문에도 나섰지만 이미 천 씨가 휴가를 나간 뒤 나흘 이상 시간이 지나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천 씨가 휴가를 나온 뒤 포천시 이동시외 버스터미널을 이용한 사실까지는 확인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렇게 지명수배범 천 씨는 군경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또다시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군경이 포천시 이동시외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행적 추적에 나섰지만 천 씨가 버스를 타고 전국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 씨가 종적을 감추고 두 달이 지난 2001년 3월 14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천 씨를 붙잡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피 자금이 떨어진 천 씨가 부산 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비원에게 들켜 결국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강도를 잡았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이 좀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드디어 검거된 천 씨. 경찰은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뺏겼다는 동거녀의 피해 신고를 중심으로 집중조사에 들어갔는데 천 씨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천 씨의 행적을 바탕으로 알리바이 조사를 진행하자 탈영 당시인 2001년 2월경 충남 아산과 인천, 부산 등지에서 여러 건의 연쇄 성폭행 및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천 씨의 도주 경로와 사건 발생 지점이 일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이 천 씨를 추궁했더니 놀랍게도 전부 천 씨의 범행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동거녀 성폭행 및 강도범인 줄 알았던 천 씨가 여러 건의 강도와 성폭행은 물론 연쇄살인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을 담당하던 군경은 발칵 뒤집혔고 매스컴에서도 해당 사건이 집중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명수배 중인 용의자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버젓이 휴가를 나와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서둘러 천 씨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00년 2월경 동거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천 씨는 동거녀의 신고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잠적을 했는데 그러던 중 2000년 9월 1일 이병 통지서를 받게 되자 이를 도피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사흘 뒤인 9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군입대를 위해 집을 나선 천 씨는 어차피 군에 입대하면 경찰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곧장 논산훈련소로 입소합니다. 이후 한 달여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천 씨는 공병으로 차출됐고 병과 특성상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했기에 2000년 10월 30일 다시 육군공병학교에 입소해 특기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일주일 뒤인 11월 7일 천 씨의 입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공병학교에 천 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통보하며 사건 조사를 의뢰했지만 해당 부대 지휘관은 한 달 뒤면 천 씨가 다른 부대로 떠나는 만큼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모른 척하기로 하면서 천 씨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상 정보에만 기록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00년 12월 9일 공병학교를 수료한 천 씨는 포천시 이동면 소재 제6보병사단 공병대대로 배치가 결정됐고 천 씨의 신상 기록을 확인하던 해당 부대 중대장이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천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며 묻게 되면서 천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천 씨는 입대 전 사채업자 밑에서 일하면서 생긴 일로 누군가 자신을 고소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러한 천 씨의 말을 믿은 중대장은 그렇다면 피해자를 만나 원만히 합의해라고 지시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달여 뒤인 2001년 1월 22일에는 천 씨에게 4박 5일간의 신병위로 휴가도 허가했습니다. 이때 휴가를 나온 천 씨는 어차피 군에 들어가면 결국 체포돼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 2001년 1월 26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이후 인천과 아산, 부산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PC방에서 잠을 자고 시간을 보내다 2001년 2월 6일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현금 3만 원과 직불카드 한 장을 빼앗으면서 탈영 이후 첫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2001년 2월 20일 또다시 현금을 훔치기 위해 인천의 한 식당에 침입했다가 결국 종업원을 살해하며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이때부터 천 씨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첫 살인범행 나흘 뒤인 2월 24일 인천의 아파트에서도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튿날인 2월 25일 인천의 한 당구장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사흘 뒤인 2월 28일 낮 12시 10분경 인천 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칼로 부부를 제압한 뒤 현금 39만 원과 순금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을 빼앗고 아내를 성폭행하고는 이를 제지하려던 남편을 주변에 있던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탈영 이후 두 번째 살인범 행위입니다. 이후 2001년 3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도피자금이 떨어져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뒤 집중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천 씨가 체포된 다음 날인 3월 15일 경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천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이 천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천 씨는 또다시 형이 무겁다며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이 끝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돼 2025년 현재까지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범죄 전문가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범인과 경찰의 미흡한 추동수사, 그리고 군의 폐쇄적인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천 씨에게 성폭행당한 것도 모자라 눈앞에서 남편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인천 사건의 아내는 국가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방치한 경찰관들과 신병 처리와 관련해 군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 없이 휴가를 허가한 지휘관의 의무 위반과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는 유가족에게 3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간 애욕정과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끔찍한 연쇄범죄를 저지른 천 씨. 감옥에서는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